일본이 핵을 갖는 순간 동아시아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동아시아가 아니다. 일본이 핵을 가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의 충격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을 안고 살아온 나라, 전후 헌법에 스스로 전쟁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던 나라,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국제사회를 안심시켜왔던 일본이 이제는 정반대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이 질문은 단순한 군사 논쟁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후 80년 가까이 지켜온 정체성 자체를 뒤흔드는 질문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전체를 불안 속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물음이다. 일본이 핵을 논의하게 된 이유는 일본 내부의 급작스러운 우경화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변화, 즉 국제 질서의 균열이 일본을 이 자리로 밀어넣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언젠가 강해질 나라가 아니다. 이미 군사적, 경제적으로 일본을 압도하는 존재가 되었고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현실적인 전쟁 시나리오로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이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미국의 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동맹을 말하지만 그 보호는 더 이상 무조건적이지 않다. 너희도 스스로 지킬 준비를 하라는 압박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일본 사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핵을 직접 만들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핵을 일본 땅으로 들여올 것인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과거의 원칙에 매달린 채 불안한 미래를 감수할 것인가? 어느 선택이든 대가는 크고 한 번 내린 결정은 되돌릴 수 없다. 이 글은 일본의 핵 논의를 옹호하기 위한 글도 비난하기 위한 글도 아니다. 다만 왜 일본이 이처럼 위험하고도 민감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 보려는 시도다. 일본의 불안은 곧 동아시아의 불안이며 이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될 것이다. 1. 전쟁을 포기한 나라 일본. 일본은 세계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놓인 국가다. 패전국이었고 침략국이었으며 동시에 전후 질서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스스로를 무장해제한 나라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일본이 선택한 길은 단순한 패배의 수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존재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연합국의 점령을 받으며 완전히 새로운 국가 체제를 설계하게 된다. 그 중심에는 이른바 평화 헌법이 있었다. 일본은 헌법을 통해 전쟁을 국가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명시했고 무력에 의한 분쟁 해결을 영구히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일본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며 다시는 과거와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았다. 일본은 실제로 군대를 해체했고 전쟁 수행 능력을 철저히 제한했다. 이후 창설된 자위대 역시 군대라는 표현조차 사용하지 않으며 방어 목적에 한정된 조직으로 규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핵과 관련해 더욱 엄격한 원칙을 세웠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으며 일본 영토로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세 가지 원칙은 일본이 스스로 설정한 가장 강력한 족쇄였다. 이러한 선택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다. 일본은 전쟁 책임국이라는 낙인을 벗어야 했고 주변국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미국이라는 강력한 보호자를 확보함으로써 스스로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국력은 오직 경제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일본은 국내 총생산의 극히 일부만을 국방에 사용하면서도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다른 나라들이 군비 경쟁의 자원을 소모할 때 일본은 그 에너지를 산업과 기술, 사회 인프라에 쏟아부을 수 있었다. 전후 일본의 기적은 바로 이 선택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전제가 있었다. 일본을 위협할 만한 압도적인 적이 존재하지 않을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보호가 언제나 확실하다는 믿음이었다. 이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일본이 쌓아 올린 전후 체제 역시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전쟁을 포기한 국가는 과연 영원히 안전할 수 있는가? 이 중국이라는 충격, 일본의 시간은 끝났는가? 일본이 전후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안보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단 하나였다. 바로 중국의 부상이었다. 그것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본의 인식 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역사적 충격에 가까웠다. 일본에게 중국은 오랫동안 언젠가는 커질 수 있는 나라였지만 결코 지금 당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었다. 최소한 1990년대까지는 그랬다. 냉전 시기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일본과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았다. 산업 기반은 취약했고 군사력 역시 낡은 장비와 제한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다. 일본 사회는 중국을 경계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기회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 그리고 일본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인식은 2000년대를 전후해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한다.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본격화하면서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조 역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았다. 막대한 경제력은 곧바로 군사력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이 국제 무역 체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이후 일본이 느낀 위기감은 질적으로 달라졌다. 과거 일본은 기술은 우리가 앞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은 더 이상 뒤처진 추격자가 아니었다. 대규모 생산 능력, 국가 주도의 전략적 투자, 그리고 장기적 군사 계획이 결합되면서 일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군사 대국으로 변모해갔다. 이 변화가 결정적으로 가시화된 시점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등장한 이후였다. 중국은 군사력 증강을 국가적 목표로 명확히 설정했고 해군과 공군 미사일 전력을 빠른 속도로 확장했다. 일본 입장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중국은 일본이 의존해온 해상 교통로와 주변 해역에서 직접적인 우위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이는 일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일본은 섬나라다. 에너지와 식량, 원자재 대부분을 외부에 의존한다. 해상 통로가 위협받는다는 것은 곧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중국이 주변 해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수록 일본은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구조에 놓이게 되었다. 과거에는 미국의 존재가 이 불안을 상쇄해 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일본 내부에서는 불편한 질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과연 미국은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본을 지켜줄 것인가? 중국의 부상은 일본 사회에 심리적 충격도 안겼다.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국가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다. 기술, 경제, 생활 수준, 모든 면에서 일본은 기준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준점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은 단순히 일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이미 앞서 나가고 있다. 이 현실은 일본 사회에 깊은 불안과 위기의식을 남겼다. 특히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일본의 불안을 극대화시켰다. 대만에서의 충돌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해상교통로, 남서부 섬지역, 그리고 국가 안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수록 일본은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라는 원칙만으로는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결국 중국은 일본에게 단순한 외부 위협이 아니라 전후 일본이 믿어왔던 모든 전제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되었다. 평화를 선택하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경제에 집중하면 안보는 따라올 것이라는 계산, 그리고 미국이 언제나 최종적인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 이 모든 것이 중국의 부상 앞에서 하나씩 흔들리고 있다. 일본이 핵이라는 금기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거대한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삶 보호자인가 거래자인가 변해버린 미국의 얼굴, 일본의 안보 불안을 이야기할 때 미국을 빼놓고는 단 한 줄도 설명할 수 없다. 전후 일본이 전쟁을 포기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미국이라는 절대적인 보호자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에서 미국은 오랫동안 최후의 보루였고 일본이 스스로 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의 근거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림 없는 전제가 아니다. 전쟁 직후 미국은 일본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하지만 곧 국제 정세가 급변했다. 공산권과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일본을 새로운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화 경험이 있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일본이 필요했다. 그때부터 미국은 일본을 보호의 대상이자 동시에 동맹으로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구조가 바로 미국은 안보, 일본은 경제라는 암묵적 분업이었다. 일본은 군사력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대신 경제 발전에 전력을 다했고 미국은 핵을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일본을 방어했다. 이 관계는 냉전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보호를 의심하지 않았고 미국 역시 일본이 전쟁에 다시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관계의 균형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제력이 커질수록 미국 내부에서는 불만이 쌓였다. 왜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안보 비용은 거의 부담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다. 미국은 점점 일본에게 더 많은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군사력을 늘리고 방위 비용을 분담하라는 압박은 서서히 강해졌다. 이러한 변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기는 비교적 최근이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을 무조건적인 보호 관계로 보지 않는다. 동맹은 상호 이익을 계산하는 관계이며 보호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인식이 분명해졌다. 일본에게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사실상 요구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불안은 극대화된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을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충돌이 발생했을 때, 특히 중국과의 대규모 갈등 상황에서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이것이다. 미국은 말로는 동맹을 강조하지만 실제 위험이 커지는 순간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개입의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이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일본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미국이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역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본에게 미국은 여전히 보호자이지만 동시에 냉정한 거래 상대가 되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일본에게 선택을 강요한다. 과거처럼 전적으로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보호를 전제로 하되 스스로의 억지력을 강화할 것인가? 일본의 핵 논의는 이 선택의 연장선에 있다. 그것은 미국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미국이 완전히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아두기 위한 위험한 신호이기도 하다. 일본 사회를 갈라놓은 금기 핵을 말하다. 일본에서 핵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 핵은 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말해서는 안 되는 주제였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기억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일본인의 집단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상처였다. 그렇기에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핵 정서를 가진 나라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 그 금기가 조심스럽게 깨지고 있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 진행 중인 핵 논의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일본이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핵을 일본 영토로 들여와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이 직접 핵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전히 소수 의견에 머물러 있다. 핵무기를 자국이 보유하는 순간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정치적, 경제적 대가는 너무나 크다. 일본 사회는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주장은 강한 반발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식된다. 핵무장을 하자는 목소리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미국의 핵을 일본 영토로 반입하자는 논의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억지력을 눈앞에 두는 것에 가깝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본은 스스로 금기를 깨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동맹의 틀 안에서 안전을 강화하자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 방식은 일본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세대 간 인식 차이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쟁과 원자폭탄을 직접 경험했거나 그 기억을 가까이에서 공유한 세대는 핵이라는 단어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그들에게 핵은 억지력 이전의 파괴와 공포의 상징이다. 일본 땅에 핵이 들어온다는 상상은 곧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경험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젊은 세대의 시선은 다르다. 이들은 전쟁의 기억보다 현재와 미래의 불안을 더 크게 느낀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 대만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불확실해진 미국의 보호. 이런 현실 속에서 핵은 공포의 상징이기보다는 불안을 막아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핵을 원하지 않지만 핵이 없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역설이 젊은 세대의 생각을 움직이고 있다. 정치권의 발언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다. 과거 같으면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말들이 이제는 공개석상에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발언은 종종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이 더 이상 즉각적인 사회적 파문이나 정치적 퇴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 사회가 핵 논의를 받아들일 준비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의 핵 논쟁은 무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과 기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판단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일본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때 절대적이었던 금기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일본 사회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오후 만들지 않지만 가장 위험한 나라. 일본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공식적으로는 그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핵과 관련해 가장 불안정한 변수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이 핵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제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본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통해 축적된 방대한 핵물질 처리 능력, 고도의 정밀 제조 기술, 그리고 미사일로 전환 가능한 발사체 기술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일본이 마음만 먹는다면 단기간 내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의지와 환경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전략이 드러난다. 일본은 스스로 핵을 만들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고립을 감수하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대신 훨씬 교묘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핵을 일본 영토에 배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억지력은 확보하되 정치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핵의 효과를 활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 선택은 일본에게 여러 장점을 제공한다. 국제사회에 대해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동시에 잠재적 위협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일본 땅에 핵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국의 계산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을 압박해온 세력에게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다. 그러나 이 전략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핵이 일본에 배치되는 순간 일본은 더 이상 핵과 무관한 나라가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진다. 일본은 핵을 직접 만들지 않았음에도 핵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점에서 일본은 오히려 직접 핵무기를 가진 나라보다 더 위험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 길을 고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스스로 핵을 만들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일본의 선택은 용기라기보다는 불안에서 비롯된 계산이다. 만들지 않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고 들이지 않지만 이미 핵의 그림자 안에 들어와 있다. 바로 이 모순이 오늘날 일본을 가장 불안한 국가로 만들고 있다. 육대만이라는 불씨,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일본의 핵 논의를 이해하려면 대만을 반드시 함께 봐야 한다. 대만은 일본 안보 담론에서 더 이상 주변 변수가 아니다. 그것은 일본이 어떤 선택을 하든 피할 수 없는 핵심 전장이며 모든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변하는 출발점이다. 대만 문제는 외교적 분쟁이 아니라 일본의 생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이 받게 될 충격은 직접적이다. 일본의 해상 교통로는 대만 인근을 지나며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이 이 경로에 의존한다. 대만 해협이 불안정해지는 순간 일본의 경제와 사회는 즉각적인 타격을 받는다. 따라서 일본이 대만의 위기는 일본의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현실 인식에 가깝다. 이 인식은 일본을 매우 위험한 위치로 몰아넣는다. 일본이 대만 사태에 개입하지 않으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개입하면 곧바로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각오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충돌이 재래식 전력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압도적인 미사일 전력과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는 핵을 포함한 강력한 억지 수단을 언급할 수 있다. 여기서 일본이 느끼는 공포가 드러난다. 일본은 중국의 핵 보유를 알고 있고 그 사실 자체가 일본의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한다. 대만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경우 일본은 중국의 핵 위협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억지 수단이 없다. 이 불균형이 일본 사회를 핵 논의로 밀어넣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변화는 치명적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주변 해역에서 외부 세력을 밀어내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 전략의 핵심 전제는 일본이 핵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더라도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중국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핵 억지력의 그림자라도 확보하는 순간 이 계산은 완전히 달라진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핵 논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일본이 실제로 핵을 만들지 않더라도 미국의 핵이 일본 땅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전략은 흔들린다.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은 커지고 중국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문제는 이 대결 구도가 어느 한쪽의 선택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중국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고 일본이 움직이면 긴장은 가속화된다. 대만은 이 악순환의 중심에서 점점 더 위험한 불씨가 되고 있다. 누구도 먼저 불을 붙이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상대가 움직일 것을 두려워한다. 결국 대만 문제는 일본에게 질문을 던진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무엇까지 감수할 것인가? 일본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피하기 위한 선택들이 오히려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역설의 직면에 있다. 핵 논의는 이 역설의 산물이다. 대만이라는 불씨는 이미 타오르고 있고 일본은 그 불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안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7. 원하지만 갈 수 없는 길. 한국의 한계. 일본의 핵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라는 물음이다. 한국 역시 핵을 보유한 이웃 국가와 직접 대치하고 있고 안보 불안은 결코 일본보다 작지 않다. 겉으로 보면 한국 또한 핵무장을 고민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나라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다. 한국은 원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 길로 나아가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너무 크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물질적 조건이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심 원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나라다. 원자력 발전은 하고 있지만 그 연료와 관련된 모든 과정은 철저한 국제 감시 아래 놓여 있다.
한국이 스스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을 확보하려는 순간 즉각적인 제재와 차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문제다. 경제적 위험 역시 치명적이다. 한국은 에너지 구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만약 국제사회가 핵무장 시도를 이유로 연료 공급을 중단한다면 한국의 전력 체계는 즉각적인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금융거래와 무역 전반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경우 그 타격은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확대된다. 핵을 만들기도 전에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외교적 고립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의 안보는 동맹에 깊이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미국이 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에 나선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동맹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보호가 약화되거나 사라질 경우 한국은 핵을 갖기도 전에 가장 위험한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핵무장 논의는 반복해서 등장하지만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춘다. 불안은 현실이지만 선택지는 현실적이지 않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핵과 관련해 모호한 여지를 남겨둘 공간조차 제한적이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훨씬 더 엄격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 신뢰의 문턱은 매우 높다. 결국 한국에게 남은 길은 핵무장이 아니라 억지력의 다른 형태를 강화하는 것이다. 동맹을 통해 보호를 확실히 하고 재래식 전력과 방어 능력을 높이는 방향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한국은 핵을 원할 수도 있지만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감당해야 할 대가는 너무 크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제약 속에 놓여 있으며 바로 그 차이가 동아시아 안보 지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8. 핵은 무기가 아니라 질문이다. 일본의 핵 논의는 하나의 정책 선택이 아니라 시대가 던진 질문에 가깝다. 전쟁을 포기함으로써 번영을 이루었던 국가가 다시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은 동아시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 대만을 둘러싼 긴장, 그리고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은 미국의 보호가 일본을 이 자리로 밀어넣었다. 중요한 점은 일본이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핵이 없는 상태에서 미래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일본을 가장 위험한 위치에 세워놓고 있다. 행동하지 않아도 위험하고 움직이면 더 큰 위험이 따른다. 일본의 고민은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자체가 모두 대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이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선택은 곧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 수준을 바꾸게 된다. 중국은 이를 전략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은 새로운 안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미국 역시 동맹의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핵은 하나의 무기이지만 동시에 각 국가의 의도와 두려움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전쟁을 피하려는 선택이 오히려 전쟁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일본의 핵 논의는 이 불편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 아직 답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침묵한다고 해서 이 질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다.